그 스포티비에서 네. 챔스 결승 때마다 해설위원들한테 그 승부 예측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22, 23, 24, 25 이렇게 총 4번을 예측을 했거든요. 이 4번을 100%다 맞춘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오. 이 4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발췌를 안 해주니까 말씀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PR 해야죠. 내 네. 얘기는 아무도 안 하거든. 지난 시즌에 인테르 파리였잖아요. 파리승을 저만 예측했거든요. 야. 나머지 다 인테르 예측하고.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트래블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쓰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대항전 트래블을 노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까지 모두 지금 잉글랜드 팀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단 좀 살펴드릴게요. 잉글랜드 4팀, 독일 2팀, 스페인 2팀, 프랑스 2팀, 포르투갈 1팀, 우크라이나 1팀이 4강에 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리그 결승전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라요 바이에카노, 유로파리그는 프라이부르크와 아스톤빌라, 챔피언스리그가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날의 대진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이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프리미어리그 전성기 아니냐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즘 행보가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세리아는 그전에는 최근에 좀 유럽 대항전에서 괜찮다가 좀 떨어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호 형부터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본력의 차이죠. 자본력의 차이에서 세리에가 이탈리아가 지금 너무나도 뒤처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그게 좀 많이 터진 것 같고, 확실히 잉글랜드가 그 부분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좀 독보적이잖아요. 그냥 잉글랜드하고 넘을 수 없는 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지금 결승전에 3개의 대회 다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야, 여기서 진짜 이탈리아가 하나도 없는 게 그래도 좀 이외긴 해요. 세리아를 또 네. 중계하는 입장에서 이탈리아가 아무리 자본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터밀란이 좀 충격적이었죠. 네, 보데글림트한테 보데글림트한테 당했기 네네네. 때문에. 야, 이거 원래 꽤 잘했었는데 UEFA 대회에서. 아니 뭐 최근까지. 진짜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왔으니까. 피오렌티나도 우승은 못했지만 컨퍼런스리그 결승에도 자주 갔었고. 맞아요. 네. 약간 운적인 요소, 좀 상황적인 요소도 좀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밀란도 제 기억으로 보대전 때 라우타로가 부상으로 못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적인 부분도 좀 섞이면서 이번 시즌 유독 이탈리아가 좀 운이 많이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마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볼 것 같은데. 월드컵까지도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게 타이밍이 그러니까요. 하필 그렇게 엮여 있어서 그러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 시즌의 어느 대회에서 어느 국가의 팀들이 좀 부진했다 하는 거는 이게 항상 저는 뭐 국가별로 리그별로 패러다임이 좀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 번 부진에 대해서 엄청 뭐 심각성을 부여하거나 예.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러다 다음 시즌에 또 인테르나 뭐 나폴리아 같은 이런 팀들이 또 만약에 잘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돌고 도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타이밍적으로 하필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지금 18 22, 26, 3개 대회 연속으로 못 나간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또 불거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제 좀 아쉽다, 좀 우려된다. 특히 자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대항전에서 전성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로파리그를 중계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스톤빌라하고 노팅엄이 4강에서 안 만났으면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파이널이 펼쳐질 수도 있었어요. 예. 노팅엄도 충분히 저는 프라이부르크랑 붙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아스톤빌라하고 특히 지금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강등권 경쟁을 했었던 노팅엄이 4강까지 진출할 정도면은 유로파리그 그리고 컨퍼런스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그런 걸 또 보여준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럽 대항전을 중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질 것 같은데 영훈이 형의 SNS에서 제가 알게 됐었는데 이제 또 스페인 감독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프리미어리그 트래블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해서 스페인 감독 컷트래블 가능할까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여기서 얘기는 안 했는데 여자 챔스 결승전도 스페인 감독 2팀이 감독입니다. 야. 2팀까지. 그러니까 6개 팀 있잖아요. 컨퍼런스 결승, 유로파리그 결승, 챔스 결승인데 챔스 결승은 스페인 감독끼리 대결이고 유로파리그는 뭐 우나이 에메리 아스톤빌라 감독이고 컨퍼런스는 라요 바이칸 이니고 페레스가 스페인 감독이고 여자 챔스는 2팀 다 스페인 감독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메가클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자본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선수 영입에 관한 것만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메가클럽들이 제일 많이 영입하는 감독의 국적이 어딘가요? 스페인 국적의 감독인 거죠. 축구의 헤게모니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잉글랜드가 맞지만 축구의 헤게모니 자체를 본질적으로 전 잡고 있는 거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스페인이죠. 합니다. 이제 최근 한 5년 거의 뭐 10년까지 돌이켜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번처럼 이렇게 결승전 라인업 자체가 완전히 다 스페인 감독들로 채워진 적은 뭐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에 지금 스페인 감독들이 있는 숫자나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봤을 때도 스페인 감독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정을 할 수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이탈리아 얘기가 나왔지만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뭐 남유럽이고 문화적으로도 좀 접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탈리아는 내적으로 구체적으로 축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서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감독들의 프로 무대 데뷔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셀타 같은 경우도 유로파리그 이제 8강에 있었고, 셀타 같은 경우도 이 클라우디오 히랄데스도 셀타 B팀 감독하다 올라온 감독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대행처럼 이제 B팀 감독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맡아서 쭉 하고 있고, 저보다 한 살 차이 나요. 88년생이에요. 그냥 원래 고전적인 한국 나이로도 마흔이 안 돼요. 39살이에요. 라요 바이카노 올라가는 이니고 페레스 같은 경우도 동갑이에요. 또 88년생이에요. 88년. 그리고 뭐 여기는 물론 이제 이라올라 코치로 있었고, 이라올라랑 있을 때 아마 세트피스 좀 전담해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페인은 그래도 2부, 3부, 특히 3부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감독들인데 역량 있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전쟁을 펼치는 무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스페인 이제 지도자들이랑도 막 코치 대형도 막 얘기하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그거죠. 제일 빡센 거. 빡센 건 나는 스페인 3부라고 생각한다. 프리메라 RFA라고 하는데 거기가 난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다. 왜냐면은 프로 산하 B팀 중에 빡센 애들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외 팀들 그냥 예전에 이제 3부 있던 팀들 있는 거여서 거기서 경쟁을 하는데 승격하기도 엄청 힘들 뿐더러 이제 그런 경쟁이 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선수 경쟁뿐만 아니고 코치라는 관점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스페인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이게 밀고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계속 밀고 올라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표격인 게 이제 라요 바이카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탈리아는 봤을 때는 그런 게 한창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인테르 막 스트라마키온니 막 이런 사람들 감독하고 했을 때 좀 있었는데, 당장 뭐 파르마만 보더라도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스날 코치하던 칼로스 쿠에스타가 지금 가서 코치하고 있고, 코모 같은 경우도 결국 이탈리아 감독이 아니고 스페인. 파브레가스가 가 있고 코칭 스태프 다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갭이 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 자체가 이제 잉글랜드로 좀 좁혀지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지도력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유럽 대항전을 또 중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을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누가 승리할 건지 가볍게 좀 예측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훈이 형이 이 스페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은 이 라요 바이카노가 스페인 감독이 이끌고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또 오스트리아 감독이죠? 글라스너죠. 네, 글라스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5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펼쳐질 예정이고, 라이프치히 레드불 아레나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각자 뭐 어떤 팀이 좀 이길 것 같은지,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승을 할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주실까요? 두 분. 라요 바이카노가 승리할 것 같다. 저 라요. 저도 라요요. 좋습니다. 먼저 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요가 이번에 4강에서 스트라스부르 꺾었거든요. 근데 스트라스부르가 제가 이제 한 마인츠랑 8강전을 중계를 했었는데 되게 잘하는 팀이었어요. 되게 선수들 에너지 레벨도 좋고 젊은 팀으로 좀 구성이 돼가지고 압박도 좋고 그런 팀이었는데, 라요가 이번에 잡는 거 보고 이 팀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일단 느꼈고, 전술적으로 이라올라랑 아무래도 같이 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여기도 일단 맨투맨 타이트하게 걸고 트랜지션 빠르고,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랑 좀 비슷한 접점도 좀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어쨌든 팰리스보다는 구단 자본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부족한 팀인데, 거기서 나오는 선수들의 어떤 간절함,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팰리스는 어쨌든 지난 시즌 FA컵 우승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당연히 동기부여가 크겠지만, 라요가 느끼는 그 절실함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더 클 것 같아서 라요 쪽에 한번 손을 들어줘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혹시 몰라서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 시즌 리그 전적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요즘 맞대결이 본머스가 굉장히 잘했네요. 팽팽하다. 2승 3무예요. 최근 5경기가. 이라울라 감독이 이끌고 네. 있는 본머스. 그래서 이제 최근 5경기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라울라 사단의 영향이 실제로 이제 뭐 크리스탈 좋은 팰리스 거.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네. 조금 빡빡
빡빡할 수도 있겠다. 네, 수 네.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기록을 보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원근이 형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니 당연히 이제 쉬운 결승전은 아닐 거고요. 네. 근데 팰리스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전반기부터 이제 주요 선수들을 한 명씩도 잃기도 하고 팰리스가 후반기 들어서 그래도 주요 선수들도 이제 좀 복귀를 하고 특히 마테타가 이제 때 맞춰서 잘 복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부상이 종종 있었던 뭐 무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카마다 다이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이제 계속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팰리스가 결승전에 충분히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형철이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일단 팰리스가 글라스너는 이미 UEFA 대회를 우승해 본 적이 있죠. 유로파 리그를 프랑크푸르트를 이끌고서. 결승은 저는 좀 심리적인 멘탈 싸움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 FA컵과 올 시즌 커뮤니티 쉴드를 들었던 팀 오케이. 글라스너가 좀 트로피를 거머쥐는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리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팰리스는 리그에선 그렇게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결승만 앞두고 약간 선수들을 완전히 안배할 수 있는 이 경기에 대한 준비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팰리스가 일단 지금 위치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영훈이 형의 라이오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구단 경제적인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라이오는 리스펙트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솔직히 유럽 대항전에 결승전에 올라올 규모의 구단이 아니에요. 이미 예, 구단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구단 그 회장이랑 팬들 간에 뭐 이미 몇 년 됐지만 트러블도 굉장히 있고 뭐 훈련장이랑 경기장을 라이오 동네에서 옮기네 마네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구단 규모가 그렇게 작다는 거는 결국에는 선수단과 팬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리감이 유독 가까운 구단들이 있는데 라이오 바이카노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구단에 해당되고 그래서 라이오만의 이런 가치, 라이오만의 철학 그리고 라이오만이 가지고 있는 구단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되려 결승전이라는 거에 올라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이나 구단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선수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정말 없이 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잃을 거 없다. 우리는 잃을 거 없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잃을 게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진 거 한번 다 펼쳐 보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 같아서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축구적으로는 결국에는 라이오 바이카노는 구단 게임 모델적인 관점에서도 감독의 게임 모델이라기보다는 구단의 게임 모델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구단이거든요. 과거에 뭐 바코 헤메스가 있었지만 그때는 조금 더 극단적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계속 승계를 해서 그 안에서 조금 디테일을 디벨롭하는 형태인데 그런 관점에서 라이오 바이카노가 조금 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저는 뭐 응원하는 마음 플러스해서 뭐 라이오 바이카노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은 2대2로 갈렸고 이제 유로파 리그 결승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아스톤 빌라고요. 5월 21일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보다 일주일 먼저 펼쳐집니다. 역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펼쳐지는 이 경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펼쳐지는데요. 프라이부르크와 아스톤 빌라 역시 누가 우승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우승할 것 같다.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여기는 몰빵이군요. 아스톤 빌라 손? 네. 에메리 리그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ML이라서요. 네, 뭐 다른 얘기 있으신가요? 뭐 이게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래도 좀 차이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프라이부르크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구단 창단 이후로 두 번째 결승이더라고요. 첫 번째 유일한 결승이 21년도였나요? 라이프치히하고 포칼에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쉽게도 좀 간발의 차로 승부차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준우승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단 역사상 컵 대회 두 번째 결승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프라이부르크가 짠물 수비를 펼쳐준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좀 아스톤 빌라의 화력이 좀 더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먼저 들더라고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빌라가 요즘 리그에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리그는 아마 좀 여유를 둔 것 같다. 예, 왜냐면 예. 경쟁팀들이 거의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좀 여유가 생긴 게 빌라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로파 이번 빌라 8강하고 4강 볼로냐 그리고 노팅엄전을 중계를 했었는데 리그에서의 빌라랑 지금 유로파에서의 빌라가 좀 많이 달라요. 확실히 선수들 그리고 에메리 감독 다 지금 에메리 감독 체제 아래서 그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에메리 감독도 다시 한번 본인이 좋아하는 유로파 리그 들어올리는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고 부상으로 빠져있는 오나나도 아마 이때 타이밍 맞춰서는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지난 유로파 4강 2차전에서는 린델레프가 또 미드필더로 나와가지고 이번 시즌에 좀 잘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나나, 틸레만스 다시 중원을 기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탄탄한 또 팀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스톤 빌라
뭐 우승으로 다 뽑아주셨는데 한마디 해주시면. 6번 결승 가서 각기 4개 다른 클럽으로 간 감독인데 뭐 더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아스날에선 우승을 못했을까요? 아스날에서 6번 중에 4번 우승했는데 아스날에서 못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막 뭐 전에 듣고 하니까 빌라 이제 리그 우승도 이제 시즌 중반까지는 진지하게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구단 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드레스 가르시아 그 풀백 나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레반테 출신이에요. 레반테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임대하려고 레반테 쪽에서 되게 문의했는데 우승해야 되니까 안 보낸다고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그 우승은 어쨌든 간 뭐 좀 많이 지나갔고 반면에 어쨌든 유로파는 여전히 자신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 외적으로도 뭐 선수단의 동기부여도 충분할 거라서 그리고 선수들도 그리고 그게 있겠죠. 이 사람이랑 하면은 이미 뭔가 우리가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그 흔히 얘기하는 안진마 같은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스피치를 또 많이 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세비야에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3년 연속 우승 이제 했던 감독이고 유로파리그라는 게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이 이제 전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는 있겠지만 대신에 타리그 팀에 비해서는 일정상의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리그 페이지가 들어와서 조금 그게 약간 희미해지긴 했습니다만 유로파리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승까지 갈 수 있는 변수는 챔피언스리그보다 더 많았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리그 페이지로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그 시점에서 이게 결승을 6번 가고 4번 우승을 한 감독이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이번에도 결국에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로파 하는 날은 에메리는 기상사부터 다를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먹구름 꼈는데 에메리 좀 막 햇빛이 막 비추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유로파 하는 날은 그럴 것 같습니다. 유로파의 에메리는 네. 믿으셔도 될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잘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도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면서 막판에 이렇게까지 일정이 계속 바뀌었던 적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많은 팀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3팀이 올라가게 됐고 마지막은 이제 역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상위팀. 뭐 다음 시즌 일단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리그 페이즈. 유나이티드 팬들은 리그 페이즈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아마 차근차근 해드리는 시간 아예 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규칙을 한번 또 습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승전은 바로 다음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승리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왔고 자 아스날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손을 들어볼게요. 자, 아스날이 우승을 할 것 같다. 손을 들어주세요. 3팀. 그럼 형철이는 파리 생제르맹. 전 파리로. 오, 좋습니다. 저 일단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좋아요. 저도 네. 약간 조심스러운데 한번 해보시죠. 네. 왜냐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되게 오래된 자기 PR 시대 되게 오래된 진짜 단어가. 오랜만에 듣죠? 약간 제가 됐죠. 우리 퇴근길 라이브 할 때 제가 웨이빙 열풍이라고 했던 거랑 같은 컨셉. 웰빙 열풍이다. 야. 스포티비에서 네. 챔스 결승 때마다 해설위원들한테 그 승부 예측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22, 23, 24, 25 이렇게 총 4번을 예측을 했거든요. 이 4번을 100% 다 맞춘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오. 이 4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발췌를 안 해주니까 말씀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PR 해야죠. 내 얘기는 아무도 안 하거든. 지난 시즌에 인테르 파리였잖아요. 파리승을 저만 예측했거든요. 야. 나머지 다 인테르 예측하고. 네. 뭐 물론 승부 예측은 이제 감입니다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세모예요. 왜냐면 아스날은 저는 팀버가 반드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버. 그래서 팀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잡을 수 있는 팀은 저는 이 세상에 아스날밖에 없는 것 같다. 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라서 물론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첼시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단 아스날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좋습니다. 뭐 다른 분 아스날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죠. 일단은 지난 시즌 사실 4강에서 파리에게 홈원정 다 졌었잖아요. 그 전에 리그 페이지에서도 이미 한 번 또 만났었는데 그때는 아스날이 되게 좋은 흐름으로 무난하게 2대0인가로 이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그때 4강 1, 2차전 만났을 때 보면은 리그 일정이랑 되게 타이트한 일정에서 만났었어요. 아스날이 부상 선수도 좀 있었고 반면에 파리는 이제 조기에 좀 우승 좀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었고 이번 결승은 일단 온전하게 두 팀 모두 휴식을 취한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두 팀 모두 베스트 멤버를 꾸린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라서 아스날이 이번은 뭔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아스날에 대해 평가를 했을 때 했던 것 중에 저는 꽤 인상 깊었던 얘기가 아스날은
지금 전 세계 어느 팀을 통틀어도 그 라인 사이사이를 그 어떤 팀보다도 가장 잘 통제를 하는 팀이다라고 그런 정도로 했거든요. 실제로 아스날이 그 파리 상대로 리그 페이지에서 지난 시즌 잡았을 때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정말 무난하게 원사이드하게 아스날이 이겼던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완전 베스트 멤버 다 갖춰지고 만약에 리그에서도 그 우승 성과 달성한 상태로 이 경기를 하게 되면 쾌조의 분위기에서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그 리벤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번 아스날의 강한 수비와 이 조직력, 아스날을 한번 좀 믿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스날 얘기를 다 들어보시죠 한번. 네, 영훈이 형. 지금 현 시점에서 파리가 그러니까 프로포저라는 거죠. 제안하는 경기, 파리가 만들어내는 상황에 제일 잘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저는 아스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수단의 이 구성, 이 선수단 프로필 자체가 파리가 이 제안하는 경기 중에서 만들어내는 상황에 제일 잘 적응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무패가 저는 우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조금 패배하는 경기들도 있고 한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아스날이 우위고 그게 특히 이제 또 파리랑 했을 때는 다른 팀들보다는 더 많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난 시즌 파리랑 붙었던 팀이랑 이번에 결승에서 붙게 될 아스날은 다른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결승까지 이제 리그 치르는 과정에서 뭐 부상 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했을 때는 센터백이 살리바 키비오로였어요. 1, 2차전 다 키비오로 나왔고 그때는 9번이 없어서 1차전은 제 기억에 트로사 나왔고 2차전은 메리노 나왔어요. 이제는 그게 완전히 솔직히 달라진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챔피언스리그나 리그를 이제 같이 아스날 경기 쭉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체감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아틀레티코랑 경기할 때도 그랬지만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 센터백들이랑 했을 때랑 챔피언스리그에서 센터백들이랑 맞붙었을 때 그 상대 센터백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아틀레티코만 돼도 리그 페이지 때도 이미 드러났지만 엄청 버거워요.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본인도 적응이 된 모습이어서 풀럼전 같은 경우도 보면 안데르손이랑 거의 통제를 못해요. 컨트롤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리의 센터백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신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 그리고 또 파리가 만들어내는 그 경기 양상이 있는데 경기 양상적인 부분에서 그런 요케레스의 강점 같은 경우는 전 되게 많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케레스가 선발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요케레스가 선발로 안 나오면 나오게 되는 건 누구예요? 카이 하베르츠랑 작년에는 1차는 다 카이 하베르츠도 없었어요. 지난 시즌 졌는데 뭐 막 별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파리랑 경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스날은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스날 3명의 이야기 들어봤고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한 이유 외로운 싸움이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글쎄요. 그냥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예상은 파리가 어쨌든 보여줬던 전력, 또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유리할 거라 보고 아스날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입장으로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부분을 공감했기 때문에 일단 파리 승리를 먼저 좀 예상을 했고 하나 아스날 입장에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왠지 이런 구도가 좀 잡혀있는 싸움에서 오히려 열세로 평가받던 팀이 극적으로 우승을 하면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야, 그쵸. 예전에 AC 밀란 상대했던 리버풀 제가 그거 이제 라이브로 본 세대는 아니지만 그때 우승처럼 만약에 아스날이 엄청난 성과를 내준다면 엄청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진짜 멋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것과 별개로 확률을 꼽으라고 하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전력상의 우위나 경험적인 면에서의 우위로 봤을 땐 파리가 조금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른 점이라는 얘기를 일단 좀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는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한 주 전에 있었어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경기를 했었는데 파리가 이제 탈락했죠. 프랑스를 조기 탈락을 해서 리그가 끝나고 2주 뒤에 바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합니다. 오히려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더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이것과 별개로 저는 아스날의 측면 수비가 조금 불안함이 좀 보여요. 파리 생제르맹의 그 윙포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1대1의 엄청난 파괴력을 막기에는 아직 팀버의 컨디션이라든지 지금 무릎 부상으로 빠져나간 화이트의 공백이라든지 왼쪽의 경우도 결국 수비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덴벨레나 두야 같은 선수들을 좀 막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하키미도 그렇고 좀 걱정되는 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직전에 두 팀의 부상자 상황을 좀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파리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다. 그래서 그걸 뒤집고 아스날이 우승하면 전 진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지인이랑 얘기하다 뭐 챔스 스코어 얘기할래 전 2대1로 이긴다 그랬거든요. 2대1로 이기는데 필드골 한 골에다가 세트피스 한 골인데 파리가 이번 시점이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건 4월 기점인지 5월 기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리가 시즌 전체 실점한 거 중에 38%가 세트피스예요. 아하.
38%면 절반 좀 못 미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기 때문에 챔스 결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조베르 같은 경우가 분명히 보고 이미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트피스 같은 경우 이미 지금부터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결국에는 마갈량이스가 한 골 넣고 뭐 2대1로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38%는 되게 큰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리케가 이거를 또 어떻게 준비해 나올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바이언전에 그 2차전에 그게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사폰 올리세한테 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볼 보낸 다음에 수비를 이제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대처를 어떻게 해 나올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예요. 변태 감독적인 면이 있어요. 좋은 감독 두 명에서 대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리그 우승을 하면 아까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파리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근데 기세로 봤을 때 리그 우승을 아스날이 거머쥐었을 때 리그왕 우승에 대한 파리의 감동과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아스날의 감동은 아무래도 차이가 클 거라서 그걸 가지고서 부다페스트에 가는 아스날 선수들 기세가 제 예상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역사를 쓰는 거예요, 정말로.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시대가 개막하고 프리미어리그 챔스 최소 더블 이상을 기록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딱 두 팀밖에 없거든요.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우승 경험이 있었고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유로파라는 점에서 기대를 하는 만큼 파리 생제르맹 역시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것을 보여줄까 또는 아스날의 극적인 정말 극적인 우승, 많은 팬들이 바라는 그 우승이 나타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1시입니다. 네, 4시 아니고 1시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경기가 펼쳐진 이후에 저희 원투펀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